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에 전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요. 기온까지 한 20도 안팎 이 정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외출하실 때는요. 겉옷 하나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북한 이번엔 8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몰아치기식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따져보면요. 한 9일에 한 번꼴로 계속 뭔가를 쏴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좀 더 보죠. 자, 평양, 함흥 등 4곳에서 8발을 쐈는데요. SRBM, 우리말로 하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8발 쐈다는 겁니다. 단거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었죠. 그러면서 확장 억제력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북한에 보내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대통령 직무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가 들어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설명이 돼 있죠. 2024년에 착공입니다. 그럼 2년 뒤 착공이고요. 그로부터 다시 2년 뒤인 2026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미 미국 당국이 합의한 내용이랍니다. 아, 그럼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무실 200m 이내 기지는 미군이 주둔하는 20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고민할 문제거든요.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 청사가 여기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용산 기지에서 미군들이 다 빠지는 건데 일부 조금 뭔가 남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진 계획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만약에 이 새로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협상할 경우엔 이것도 돈 문제가 발생하죠. 수천억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새롭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양산 사저 시위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여기 앞에서 지금 연일 시위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조만간 정부가 우려를, 이런 관련 단체들에게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 외출해 보면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도 있군요. 너무 비싸서 못 드려요. 반찬 줄어드는 무료 급식. 그렇습니다. 무료 급식이니까 이게 또 직접적으로 물가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급식 단체의 시름이 깊어진다. 고기 생선 조림 대신 나물로 대체한다.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어르신들 단출해진 반찬에도 고맙다. 이런 반응 보이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정도 급식 제공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지금. 그래서 고기나 생선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개딸 투표권. 투표권을 알겠는데 이게 앞에 표현이 이게 민주당에서 최근에 많이 썼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딸, 이런 줄임말입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어감이 좀 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을 민주당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이재명 지금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대선 때 그리고 최근에 지방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뭔가 투표권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개딸 투표권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기사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 주자로 꼽히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상황이 이걸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래요. 위에 제목 보면 당선됐다고 똑같지는 않다. 아, 그러네요. 여기 보면 각각의 시장, 도지사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다 당선된 건 맞아요. 근데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세훈, 김동연은 으쓱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안철수는 조금 머쓱하다. 뭔가 난제가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 뭐 한 분씩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이 기상도로 비교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무난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확실히 날개를 달았다 이번에. 뭔가 인식을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만 대선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린다. 과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옆으로 갈까요? 또 한 명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재명 의원은 지금 기상도로 치면 흐림이에요. 비 오기 직전 아닌가.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책임론 등등등 이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친문 세력의 반발, 이거 괴담 악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당장이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이거에도 벌써 반발한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최대 과제가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민주당 기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죽이는 기획, 민주당 낯뜨거운 내탁 공방. 보니까 크게 보면요, 이른바 친문 세력, 그리고 친명, 친이재명 세력, 대충돌을 벌이고 있어요. 그 내전이라고까지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죽이는 기획을 짰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좀 더 보죠. 친문의 이재명 책임론에 친명이 맞불을 놨다. 의원 10명이, 10여 명이 마치 작전하듯 동시다발로 글을 올렸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 그리고 일부는 방송 출연해서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렇게 또 친명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죽이는 기획,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자, 영상으로 준비된 게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나요? 선거 당일날 12시에 친문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 갈렸다라고 합니다. 그 선거 당일날 많은 지지자들은 선거 투표 동료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겠네요. 이미 결과를 보기도 전에 무엇인가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뭔가 행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친문 의원들이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게 전 적절했는지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대개는 당권의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은 예. 강하게 좀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을 좀 제기를 했었고 당권에 조금 더 멀리 있었던 객관적인 그런 분들은 예. 어떻게 이것을 이재명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3일 금요일이죠. 김남국 의원이 아침에 매일경제 이 자리에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지방선거 선거 당일날 12시에 모였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시다발로 글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다음은요. 이런 주장에 대한 또 반박을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인데요.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분이죠. 진짜 작전을 했던 이들이 작전 운운한다. 아,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는 게 됩니다. 진짜 당에 깊고 큰 상처를 남긴 이들이 상처 운운하고 더 큰 분열로 당을 몰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분열을 운운하는 세태가 한심하다. 누가 작전을 짰단 말입니까? 누가 상처, 누가 분열 운운해요? 그쪽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지금 상황. 이 얘기 좀 해보죠. 신경민 전 의원님. 먼저 김남국 의원의 어떤 주장인데 지금까지 주장이에요. 선거 당일날 12시에 모였다. 의원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친문 의원들이다.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고 당권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향후 당권 도전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걸 견제하기로 뭔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의 내용을 꺼냈거든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335 모일 수야 있죠. 근데 조직적으로 모였다 하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은 김 의원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 얘기 지금 두 의원이 양측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기에 시발은 3월 9일 날 대선 직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3월 9일 이후에 논쟁이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6월 1일 예. 밤에 터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73%로 민주당이 진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진 건데요. 0.73%라는 게 24만 표밖에 되지 않고 이게 역대 어느 우리나라 선거는 물론이고 전 세계 선거에서 대선에서 1% 미만의 이런 차이로 이기고 승부가 갈리는 것은 예.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이제 이걸 놓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예. 이재명이기 때문에 0.73%로 하여튼 이길 뻔했는데 졌다라는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겨야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0.73%포인트를 놓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젖잘싸라고 표현하는 쪽이 예. 이재명 후보 측이고 젖잘싸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예. 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0.73%의 이 승부 갈린 것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덫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논쟁을 치열하게 하질 못하고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계양을 이재명 후보 출마 등등등등이 쭉 전개가 되면서 결국은 6월 1일 선거도 질 것이 예상은 됐지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졌다. 이것도 젖잘싸라고 예. 포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2차 젖잘싸로 갈 거냐. 예. 그런 논쟁에 이제 시발이 된 거고요. 이 논쟁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논쟁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거고 다시 8월 하순으로 예정이 된 예.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6, 7, 8월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뒤에 뭔가 제기가 되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시간 문제상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게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당일 저녁부터 나온 것뿐이다. 뭐 약간 이런 설명이셨는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들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른바 친명 쪽, 친명 의원들, 친명 지지자들의 얘기는 선거 지방선거 패배로 확정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묻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네. 이거는 미리 뭔가를 자들끼리 맞춘 거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뭔가를 맞췄다라는 시각 자체에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근데 이제 미리 뭔가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메시지라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10여 명의 의원들이 정치를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타이밍에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친명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예. 생각한다면 다 지방선거 저녁 혹은 다음 날 아침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친분 관계가 있는 아까 방금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35 혹은 10여 명이 모여서 이 얘기를 우리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일사불란하게 나온 것이 전혀 뭐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상하지 않죠.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계 쪽에서 보면 야 이게 뭐 작전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미리부터 선거 날 이전부터 미리 뭔가 준비해서 만들어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네, 서로 이제 그냥 상대의 의중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뭐 소위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예.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대선에서 진 정당 그리고 곧 이어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진 정당은 예. 이렇게 싸웁니다. 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과거에 대통합 민주신당이 그랬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그랬습니다. 예. 이 싸움에서 승자는 사실은 없어요. 이 싸움의 승자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신경민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혹시 이게 사실은 싸움이 자연수도 있는데 이게 당이 거의 쪼개질 지경으로까지 내전 양상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래 그렇죠. 아. 당연히 내전 직전까지 가고 혹은 분당이 되기도 합니다. 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예. 싸워라 대신에 분당까지는 가지 말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싸우긴 하되 쪼개지지 말아라. 네. 그 지금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자연스러운 것 같다. 뭐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다. 졌으니까 책임을 추구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다음 기사 몇 가지 더 이어지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자, 지금 친문 전해철 의원 언론 인터뷰예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란 소리군요. 당대표를 왜 바라보세요?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또 이래요. 이재명, 송영길 공천은 잘못된 것이다. 그 지방선거지 시작 전부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전 대선 평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는 대선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책임 얘기가 다시 강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출마하실 거예요에 대해서는 언급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의 이면엔 이게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앞 새 내관은 개딸 투표권. 여기 나오는군요. 이 표현이. 개딸 투표권을 줘야 한다. 어림없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물밑에서 이걸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좀 보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위로 갑니다. 대선을 계기로 10만 명이 넘는 거대 세력이 신규 권리당원이 됐답니다. 민주당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개딸로 보인다는 거죠. 개혁의 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가 양측 전초전의 핵으로 부상했다. 만약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 이재명 의원을 강하게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당비를 6개월 내야 권리보장.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 안 됐죠. 8월까지면.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단축해서 하면 예를 들어 3개월로 줄여야 되는가. 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요. 자, 최영철 의원. 네.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 당권 도전, 당대표 출마. 일단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규정. 이거 만약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걸 꺼내 든다면 당권 도전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예.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신다고 저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예. 여러 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대안 부재죠. 이재명 말고는 없다. 이재명 말고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전해철 의원도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재명의 무게에 버금가는 당내 인사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의 그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크다. 그것이 현실론입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대표를 뽑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당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결국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권 쟁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에 이기려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예요. 정권도 획득하고 총선도 이기고 예. 지방선거도 이기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원만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창문 너머 한번 본다면 예. 이재명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당장은 당대표로 뭐 사람 없으니까 뽑아올 수 있겠지만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은. 예. 더욱이 지금 앞으로 한 1년 6개월여 정도는
선거가 없습니다. 예. 그 중에 체력을 충분히 민주당이 길러야 하거든요. 예. 그 와중에 민주당의 체력을 정말 길러주고 민주당이 미래 권력으로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대표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재명일까에 대해서는 국민들로서는 이재명 너무 필요한데 너무 많이 봤는데 새로운 사람 없을까.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로서 이재명 의원이 당내에서 인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인물이긴 하지만 자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뭔가 표를 확장하는 데는 과연 맞는 인물인가? 이게 좀 충돌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 권력을 본다면 그리고 예. 1년 더 훨씬 더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면 지금 당을 추스리는 것이 좋지. 지금 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대안이 부재하다고 해서 이재명이라는 피로도 높은 대표를 끌어다 쓰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패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당규를 고쳐서 예, 이 투표권 부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당에 들어온 권리당원들에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건 축구 경기가 내일인데 골대 크기를 바꾼다거나 하프라인을 좀 더 당긴다거나 이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이란 것은 예. 금방 바꾼다면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만약에 바꾸자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이재명 의원이 너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가뜩이나 지금 자꾸 미천이 부족한데 미천 부족한 것을 또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재명 의원의 어차피 다음 목표는 5년 뒤 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바로 코앞에 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렇게 규정까지 고쳐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규정 고쳐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지금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큰 정치인으로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우 평론가 네. 짧게 추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당대표가 되면은 총선 공천에서 강력한 영향력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대선 후보를 정할 때도 영향력이 있고요. 그게 지금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 많은 상황인데. 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게 언론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당권 도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친 이재명계가 볼 때는 당권 도전을 해야 된다. 당권 도전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천권이 있거든요. 예. 총선 공천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최경칠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시는 분이 당대표 선거에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친 이재명계와 이재명 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만 내가 다음에 있는 대선 후보 경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2024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 한참 남았다고 느껴지죠. 많이 남았어요. 한참 남은 걸 놓고 지금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이전 투구 싸움을 한다? 제가 그래서 이 싸움의 승자가 없다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다 상처를 입고 지는 셈입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누가 이겨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이거 전당대회 앞두고 엄청나게 싸울 때는 서로만 다치고 만다 이런 전망이세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합니다. 이낙연 내일 미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강의도 좀 하시고 공부하고 이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은 내홍이 아니라 내전 양상이죠. 그래서 여차하면 미국에 갔지만 빨리 돌아와서 뭔가 당의 중심점, 구심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기 등판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1년째로 계획 세웠지만 갈등이 계속된다면 복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티켓은 사면 됩니다. 그게 절대 못 오는 티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신경민 전 의원님께 신경민 전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우시니까 최근에 좀 만나셨을 텐데 만나서 무슨 얘기가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조기에 돌아올 가능성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압축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난 건 이제 지방선거 직후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당 내외 상황을 쭉 점검을 했고요. 예.
사실 지방선거 결과도 뭐 경기도는 좀 예외적으로 뭐 이게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예.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었겠지만 4개의 광역자치단체장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모르겠다는 예상은 사실 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건 뭐 예상이 크게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어. 특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해서는 제가 첨언할 일이 없는데 제일 걱정하는 건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 소리 없는 비판,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예. 비판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네.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투표 너무 낮아서.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을 가시는 거는 지금 갈등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겁니까? 어떤 아니, 의도입니까? 이 그거는? 미국행은 사실 작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예. 10월 10일에 일단 대선 경선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이제 11월 초에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11월, 12월 초 뭐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 위원장, 공동위원장 제안이 와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아, 3월 9일의 대선 결과나 6월 1일의 예. 지선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결정이 됐고 이미 계획이 네. 잡혀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대충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는 거지만 이런 결정을 하고 섭외를 하고 비자를 예. 받고 오는 과정이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어디를 갈 것이냐를 예, 놓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섭외를 하고 또 비자 요새는 비자가 쉽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대선 결과나 지방선거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결정이 된 거고요. 예. 이미 작년 10월 10일에 경선 후보에서 탈락이 되면서 예. 이렇게 되면은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한 1년 정도는 휴지기 내지는 준비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셨다가 1년이 안 된 중간쯤에 돌아오실 가능성은? 뭐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1년이나 국내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맞느냐라는 예. 지적을 했고 그 어디를 가는 게 또 맞느냐라는 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워싱턴으로 그래서 또 결정이 된 거고 워싱턴으로 간다는 것은 국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고요. 워싱턴은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정치인들의 행보는요. 기다려봐야 합니다. 꽉 채우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중간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다음은요. 앞서도 봤던 매일경제기사 대선주자 등장하는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요. 또 한 명의 민주당 간에서 주목받는 인물 여기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입니다. 여기는 대선 후보로서의 기상도가 맑음이 됐어요. 왜냐면요. 굉장히 힘든 싸움 끝에 이른바 극장골로 승리를 했거든요. 굉장한 주목을 받은 거죠. 여기 보면 극장골 승리 그리고 대선 잠룡으로 이제 확실히 체급이 올라섰다. 그리고 민주당 쇄신 이끌어낼지 주목된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이란 인물에 집중돼 있는 시선이 일로 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최근에 김동연 당선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건 제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정면 돌파식으로 제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외부 변수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좀 다루도록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 등등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였는데 지방선거에 끝나고 승리한 뒤에는 조금 더 과감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 여러 이제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지켜보셨을 텐데 김동연 당선인, 경기지사 당선인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대선과 관련한 아니면 당 주도권과 관련한 대항마 또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번에 이제 민주당 그 후보들이 몰락을 하고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 당선이 됐기 뭐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었죠. 앞으로 저는 김동연 지사 예. 당선자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클 거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한 후보들보다는 예. 아무래도 좀 경제를 살리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중도적 이미지가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관심, 예. 선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동연 후보도 당선이 그렇게 됐고 또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 역시 좀 그런 어떤 색깔이고 예. 좀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거다. 그리고 또 경기도라는 곳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굉장히 나기가 좀 좋은 것이죠. 예. 특히 또 대기업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화답해서 예. 600조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게 사실은 경기도에 사실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기지사로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나타나기 쉽다. 다른 지역의 시장, 도지사에 비해서는 성과를 보여주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훨씬 쉽죠.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뭐 아주 대형 예. 시는 아니면 화성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라든지 또 삼성단지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확대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지사로서 어떤 그런 성과는 이제 보여주기 쉬운데 단 이제 그것은 이제 행정가 경기지사로서의 측면이고 예. 과연 당에서는 우리 김동연 지사 당선자가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듭니다. 기사로 쭉 소개드렸지만 굉장히 거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예. 예. 과연 그런 어떤 정말 내전에 가까운 어떤 당권 싸움에서 예. 과연 경기지사로서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또 현직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또 입장이 한계가 있고 예. 또 당에 또 사실은 기반이 지금 없는 상태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과연 어떤 당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은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또 경기지사로서도 또 지금 현재 주요 어떤 시장, 예를 들면 뭐 고양시라든지 또 성남시라든지 이런 건 또 이제 국민의힘 지금 당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로서도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이끌어 가는데 앞으로 많은 어떤 한계 내지는 또 과제가 앞에 많이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제 확실한 잠룡의 위상을 가졌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조기 퇴진 군불입니다. 물러나라고요? 근데 빨리 물러나라는 거예요. 원래 다 안 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대선 주자 이 기상도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마지막 인물 한 명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빨간색 바탕이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제는. 근데 대선 주자로서는 지금 구름이 맑긴 하지만 구름이 좀 낀 상태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이 이래요. 김은혜 도와서 전력 투구했지만 경기지사 내줬죠. 안 된 거예요. 원래 본인이 보궐선거 출마할 때 당시 목표는 본인도 승리하고 경기도 승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 들어가면은 윤핵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이거 굉장히 힘들다 지금 난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는 아예 그냥 크게 썼네요. 제목으로. 윤핵관 대 이준석 대 안철수. 지금 당내에 이런 역학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삼각입니다. 주도권 잡기 물밑 싸움 시작되다. 역시 이 주도권은요.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내년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 뽑히거든요. 그러면 역시 내년 뽑히고 그 후에 총선 등등등 쭉 관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가 적혀 있어요. 상황은 좀 이래요. 자,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기사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이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 띄우고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 중이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으로 꼽혀요. 그럼 뭐냐면 존재감 키우기 바쁜 이준석 아니냐. 여기 역시 또 같은 내용이 있어요. 윤핵관, 안철수 등 여권 주도권 경쟁 의식에 조기에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지금 당내에서 성비 의혹 있잖아요. 이게 좀 뭔가 좀 조사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살짝 견제하는 듯한 말도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의원회관의 제 방 구성에서 그다음에 보좌진 구성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들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것에 그 선거 제도나 공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혁신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노력을 지금은 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요. 혁신 이런 거 얘기 꺼내면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는 그 생각뿐이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는 거 이거에 나는 지금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요. 혁신이 꼭 뭐 공천 선거만 있습니까? 바꾸는 거 중요하죠. 이렇게 또 곁들인 거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윤핵관도 있고요. 이른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본인의 당내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인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당의 주류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뭐 변방에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굴러온 돌을 박힌 돌로 바꾸려면 그러면 당의 주류가 되려면 주류와 손을 잡아야 되겠죠. 주류는 역시 윤핵관들이겠죠. 대통령 쪽이군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 공동정부 구성원이다. 아. 그런 윤핵관과 손을 잡았을 때 절대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윤핵관들을 나의 동지와 그리고 나와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원내로 진입했으니 예. 윤석열 정부를 국회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얼마만큼 대표성 있게 잘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역시 공동정부답게 국회에서 잘하는구나. 싸움 딱 기질도 있구나.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윤핵관들도 안철수 의원을 따르겠죠. 그런 뭐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의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세력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들어오셨고 예. 제가 알기로도 많은 이제 분들과 지금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희 당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이제 않은 상황에서 예. 나름대로 있던 그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것은 절대 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또한 안철수 전 대표 의원의 어떤 영향력 또 어떤 특장점이 분명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그런 특장점을 통해서 예.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리고 윤석열 어떤 대통령을 도와서 공동정부의 지분이 있는 분으로서 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당 내외에 이제 보여준다면은 어떤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어떤 존재가 이제 좀 더 예.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될 거다. 그런 어떤 면에서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예. 사실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홍석준 의원 두 분 말씀을 섞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가, 그 성과를 내는가. 일단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급 인물로서의 안철수, 국민들의 신망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이거 역시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위상이 강력해질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근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에 좀 집중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대선, 지선 다 이겼는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서 다 승리를 이끄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조기 퇴진 군불대는 여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와중에 24일에 성상납 의혹과 관련 윤리위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윤핵관 안철수 당권 경쟁 세력화 벌써 포스트 이준석 물밑 움직임. 이렇게 되면 윤석 대표가 이게 좋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다음 화면으로 인터뷰 내용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조기 사퇴론 있고요. 미국 유학 가시는 거 어때요? 미국행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당연히 임기 채운다. 그러면서 유학설 같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흘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해야 나를 흔들 수 있다. 나를 흔드는 세력이 당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당대회 얘기도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 뭐 등등등 해서 뭐 전당대회는 비전이다. 비전 제시해 주세요. 혁신이란 두 글자 계속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비판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홍석준 의원님께 오늘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질문 좀 많이 드릴게요. 오늘 요거 어떻게 제가 질문을 준비했냐면 혹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조기 퇴진, 당대표 조기에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좀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각에 나오는 것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일부 극히 일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이 주장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르겠지만 예.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역대 당 대표들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큰 선거에서 졌을 때는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지면 왕왕 그렇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준석 대표는 뭐 대선 이겼고 좀 지선을 좀 이긴 당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대선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어떤 그 정치 역사를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가까스로 이긴 10년 거예요, 되는데 가까스로. 5년 만에 이제 정권을 이제 바꾼 그런 예. 당 대표고 또 지방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봤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대성하리라고는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건 총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떤 순간순간적인 어떤 이슈 제기라든지 뭐 예. 이번에 지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예, 이런 예. 이슈 제기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이때까지 어떤 상향식 공천 이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은 PPAT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예. 통해서 어떤 공천을 좀 합리적으로 개혁했다는 이런 평판은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당 대표로서 이제 이제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한 당 대표다, 승리한 당 대표다. 이런 측면에서 조기 퇴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약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조기 퇴진 얘기를 누군가 꺼냈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꺼내신 분 또 그 세력은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측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어떤 측에서는 예. 차기 어떤 당 대표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아. 또 당의 어떤 조금 좀 그런 흔드는 모습을 통해서 예. 뭐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우 평론가, 요 얘기 좀 내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아까 성비위 의혹, 뭐 이런 의혹이에요. 이게 이제 윤리위에서 그날 논의됐는데 뭐 징계 얘기 뭐 그냥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게 이준석 죽이기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주도 세력, 당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주도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성삼납 의혹 문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언제든 자신들이 원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근데 지금 이게 의혹제기잖아요. 그냥 네, 의혹제기. 의혹제기인데 지금 예. 24일에 윤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24일 윤리가 열리는데 우리가 24일 윤리가 열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선 끝나자마자 혁신위를 띄운 것을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잖아요. 아, 그걸 의식해서 혁신이라는 걸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네, 거다. 납부를 놨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혁신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예. 다음 총선의 시스템 공천 그리고 공천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당의 주도 세력이 볼 때 선을 넘은 거예요. 예. 24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이어도 언제든 간에 다시 윤리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그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뽑혔던 전당대회와 다음 있을 전당대회는 소위 권력 투쟁의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에서 정당에서 총선 공천권을 질 수 있는 전당대회는 그 예. 어떤 전당대회보다 권력 투쟁이 높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 좋은 카드를 당의 주도 세력이 내놓겠습니까? 이전 그럼 그 당의 주도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다음 내용 아까 저 이준석 대표 그 화면까지 좀 봤는데요. 요거 최영철 표지위원께 그리고 요거는 신경민 의원께 두 분께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니까 딱 의견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대선 지방선거 다 이기는 역할을 한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써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끝났다. 이게 윤핵관들의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지난 겨울 동안 날로 열심히 떼서 많은 당원들 대표 줬는데 이제 여름 됐다고 덥다고 날로 치워버리는. 아, 날로 필요 없다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거하고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1년 6개월 이상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거 국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로서는 할 일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아, 원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거 국면이 아니라 국정 국면으로 갑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도와주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실 대통령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국정 행태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과 그 측근 주변에서는 국회를 잘 이끌어줄 당이 중요하죠. 당의 힘을 조금 우리 측에 가까운 사람들이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그럼 텐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측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랬고 그러한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강하게 쳐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놔둬도 식물에 가까운 당대표가 될 텐데 어쨌든 무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꼽히시는 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제는 이 대표의 역할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당내 윤핵관들의 생각이 여의도의 정가에 흘러다니는 걸 보면은요, 제일 두드러지는 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가출을 2번이나 이 대표가 하면서 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기억을 지금도 뚜렷하게 하고 있고 가출하는 바람에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 윤핵관들이 힘들었다.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위기에 봉착했고 예.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다라고 보고 그 섭섭함이 지금도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혼자 경선에 나와서 대표로 당선이 됐고 그 이후 인기도 혼자 유지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당 외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 당원한테는 인기가 있는데 가령 의원들이랄지 당내 그 핵심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인기를 얻지를 못해서 지지 기반이 허약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이준석 대표는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윤핵관들의 생각이고 그에 기반해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라고 자꾸 회의적인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뭐 굳이 전쟁에 비하면 전쟁이 끝났어요. 이긴 쪽과 진 쪽이 있는데 각각 이긴 쪽에서는 그 공에 대한 분배 문제. 진 쪽에서는 과가 누구
누구에게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싸움. 이렇게 지금 나 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가만히 보면. 측근 검사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측근 검사. 어떤 주제일까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6명, 장차관 중에도 6명, 검찰 출신이 약진하더라. 물론 검찰 출신이 뭐 어떤 정부 때마다 있었어요. 주요 자리. 근데 이번엔 유독이 많다. 유독이 많다. 그리고 금감원장 후보에도 거론된다. 금감원장은 이게 금융 전문가 통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조차도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야당은 이제 이 목소리를 내죠 또. 검찰공화국 이거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입니까? 능력 갖춘 적임자를 고른 거예요. 고르다 보니 검찰 출신이 많아진 거죠. 이겁니다. 일단 여기 사진하고 이 도안 그림으로 정리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에 임명된 지체 이렇게 돼서 보면 국가보훈처장 검찰 출신, 법제처장 검찰 출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검찰 출신,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찰 출신. 아래로 갑니다. 대통령실에는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자리는 꼭 검찰 출신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옆에 보면 법무부 장관, 법무차관, 뭐 공직기관 비서관 여기는 주로 이제 검찰 출신, 그러니까 법전 출신이 간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자리들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자, 국정원과 총리실 요직도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님 두 분께 좀 질문 드릴게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심하죠. 굉장히 심한데 이 정도 검찰이 많이 했다는 건 검찰에 지금 특수부를 그대로 옮겨오고 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내지는 중앙지검장 시절, 검사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아무도 짐작을 못했고요. 그럼 신경민 의원님 혹시요, 이게 사실은 인력풀이 조금 좁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검찰 조직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에만 오래 재직을 해서 검찰 쪽 경험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검찰 출신만이 가장 능력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뭐 그렇게 짐작이 되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저렇고요. 앞으로도 지금 할 인사들이 몇 있는데 예.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 출신하고 측근 예. 가까운 사람들. 지금 인사의 큰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이건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원 기조실장을 검사 출신을 기용을 했다. 예.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예.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신현수 기조실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었고 그리고 이 신현수 실장으로 임명이 됐던 그 당시에는 이분은 검사의 옷을 벗은 지가 꽤 된 상황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예. 서훈과 신현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가능성, 뭐 견제와 균형이 예.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게 김규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지금 갑자기 뛰어들어온 거고요. 예. 이 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윤 대통령의 아주 막역한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고 예. 이런 인사는 제고해야 되고요. 이렇게 흐름을 가는 것은 윤 정부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거든요. 소개해드리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여기 보면 국가정보원 기획조설장 조상준. 사실 국가정보원 기획조설장이 굉장히 막중한 자리거든요. 여기 보면 검찰 출신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는 거. 이 부분 또 야당이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런 해명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차피 이 인사를 하면 이제 네. 본인의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풀, 정부의 이제 인사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검사들의 인사풀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 출신들을 청와대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용을 좀 하신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떤 인력 인사풀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고 이제 검사들이 조금 이제 후기로 갈수록 아마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단 이제 이런 초기니까 그렇다. 중기 이후엔 좀 달라질 것 같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제 박민식 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검사로도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또 정치인 출신이었던 정치인으로 거죠. 활동한 기간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활동한 걸 전부 다 이제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더 지금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 다 검사 출신인 거죠. 멀리 보면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좀 검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건 좀 초기니까 좀 그런 거고 앞으로 인력풀이 좀 더 다양하게 되면은 아마 좀 그런 부분 많이 좀 완화될 겁니다.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관련 기사도 하나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5층 임시 집무실. 그렇습니다. 지금 5층을 쓰고 있는데 임시예요. 원래는 2층에 마련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필요해서 5층을 임시로 쓰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사 가게 되면 B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자리를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로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달 말 2층 본 집무실 이동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귀빈, 외국에서 온 귀빈 등등등 만나는 자리 이런 데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층수도 있네요. 지금 5층, 2층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영철 편집인. 네. 사실은 그동안 제2부속실을 없앤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없앴어요. 그냥 부속실 하나만 있어. 근데 최근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집무실 사진 이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뭐 역할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접견실이라는 걸 마련할 정도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그냥 다시 두면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청와대 오래 출입해봤습니다만 예. 대통령 부인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찾아오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손잡아주고 그리고 말씀도 따뜻하게 하고 이러려면 대통령 부인이 손님을 맞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좀 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청와대 인력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아예 없애겠다는 공약 자체가 사실 조금 사실 뭔가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셨단 말씀이시고 이제 국정을 맡고 보니 부인이 해야 될 역할도 있구나. 뒤늦게 알아차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적인 것은 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5층 임시집무실을 이제 방문한 사진이 공개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최영철 편집도 말씀드렸지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활동을 좀 보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 경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제2부속실 없애겠다. 그리고 뭐 다 영부인의 대우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 아닌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걸 지키는 과정인데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이제 뭐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이름 안 만들고 부속실에 제2부속 팀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임시집무실 그냥 접견실로 쓰면
과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담 조직을 꾸리면 된다. 네, 전담 조직 만들고 아. 공간 주고 뭐가 달라집니까 과거랑 다 똑같아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을 지금 대통령이 쓰던 자리를 그대로 이제 접견실을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처럼 그냥 인정하고 예. 필요하다라고 그냥 사과하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조직을.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물가 기사 하나 좀 보고 갈까요? 뭐 나들이 비용 뭐 이런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소개만 좀 드리죠. 일단 여기 보면 여기가 자동차 수출 아니죠? 이게 에버랜드 주차장인데 이렇게 많이 외출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납니다, 차량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항구의 선적을 위한 차가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보세요. 내 식구 놀이공원 나들이에 30만 원 넘게 썼다. 다 올랐습니다. 다. 뭐든 다 오른 거예요. 교통비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가서 뭘 사 먹고 하면 다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크다. 뭐 이런 얘기고요. 체감하실 거예요. 아마 연휴 동안 이렇게 어디 좀 나들이 가신 분들은요. 그리고 다음은요. 무슨 영명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강남역 8억 7천여만 원부터 영명 팝니다. 그러니까 재정 어려움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영명 원래 있는 거 옆에다 가로하고 변기할 수 있는 권한을 팔거든요. 근데 이게 8억대, 7억대 간다는 거예요. 이미 팔린 것도 꽤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재정이 어려서 그런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